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건입니다. 오늘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는데요.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국내 주식 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제부에 근무할 때는 해외 채권, 주식 연계증권, 선물, 옵션 등을 포함한 각종 파생상품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는 사이버 트레이딩 관련, 시스템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근무할 때는 상품 개발 업무하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골고루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역발상 투자,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월가의 영웅 등을 비롯해서 좀 여러 번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시골의사 박경철 씨를 몇 번 만나봤는데, 전 그분을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소신 발언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를 숨김없이 그대로 하는 게 좀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도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융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재는 금융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눈치 볼 일도 없고 잘 보여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드레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일부는 상당히 듣기 거북한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강연이 인기가 있으려면은 그 참석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또 드레먼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쁜 얘기가 있더라도 드레먼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드레먼이 쓴 이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좀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하지만은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외부 자료를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강연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의 순서를 대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드레먼인가,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투자 방법에 대한 비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 드레먼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무식하고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박식하고 똑똑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발상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유는 사람들이 착각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역발상 기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투자, 여기서 주된 내용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진정한 위험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한 다음에 Q&A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에 투자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무슨 종목을 사건, 얼마에 사건, 언제 사건, 팔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에 투자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돌이켜보면 항상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게 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자, 그거는
투자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자 산업이 거대한 사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 기금을 운영하는 잭 마이어라는 펀드 매니저의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게 적용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날씬해지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적당히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날씬해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다 부담스럽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날씬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정말 간절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돈 벌 기회가 생깁니다. 다이어트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산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식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운동 안 해도 된다. 그냥 이 약 먹고 잠자면 자는 동안에 살 빠진다. 그 다음에 몇 주만 지나면 몇 킬로 빠진다. 그것도 양이 안 차면은 와라. 지방 흡입술로 바로 빼주겠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날씬해질까요? 다이어트 산업은 분명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건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날씬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지키지 않고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찔 수밖에 없어요.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역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 살 빼주기 위해서 다이어트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쪽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은 정작 사람들은 살이 빠지지 않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본을 잊어버리게 돼요. 다이어트 산업에서 자꾸 쉽게 살 빼는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도 기본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게 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다이어트 산업이라는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투자하려면은 알아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가치 투자하려고 그러면 회계학도 공부해야 되고 재무지표도 봐야 됩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럼 돈 다 잘 버냐? 아닙니다. 많이 번 사람이 번번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실패하는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를 관리하는 것은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정말로 넘기 힘든 장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난 돈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벌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 쓸 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만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간절히 바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투자 산업이 발달합니다. 예. 저는 이걸 금융연애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머리 아프게 공부 안 해도 된다. 좋은 정보 찍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내가 바닥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들어가고, 천정을 알려줄 테니까 그때 팔고 나와라.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내가 전문가 동원해서 다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 합니다. 빨리 부자 되고 싶죠? 자, 어떤 얘기 하냐? 자, 사면 바로 날아갈 종목 찍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투자 산업은 융성합니다. 예,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벌까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산업은 발달하지만 사람들은 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소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않고 이 부분에 진정으로 노력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투자의 고통을 빼고 즐거움만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금융연예인이라고 부릅니다. Financial Entertainment라고 그러죠. 금융연예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아주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흥분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 포르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종목 전문가들이 떼거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봤어요. 130명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융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산업은 발달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금융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선전하냐면은 저는 그 선전 문구 보고 흥분했습니다. 일주일에 100% 수익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일주일에 130%, 150%, 몇 주말에 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100% 수익이 나면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은 10,000원을 투자하면은 6개월 뒤에 3,000억이 됩니다. 거기서 또 6개월이 지나면은 자릿수 못 사겠어요. 자릿수 못 사겠어요. 아마 지구를 전체를 다 사고서도 돈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전문가들은 몇 년째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식의 연애와 포르노가 넘치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나 라디오를 들으나 신문을 보나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나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보나 아주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힘든 얘기하면 외면합니다. 사람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왜 투자해서 돈을 벌기 힘드냐?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인간은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나 앵무새하고 대결해도 전문가들이 번번이 나가 떨어집니다. 집니다. 둘째는 금융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발전하면서 결국은 본질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서 사람들은 투자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손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상당히 서운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난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냐? 뭐 좀 더 쉽게 되는 방법 없지 않겠느냐? 왜 그게 어려운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렇게 설명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기본을 벗어나서 부자 되기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늑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돼지는 초가집을 짓고 어떤 돼지는 판잣집을 짓고 어떤 돼지는 벽돌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죠. 증권시장에는 늑대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납니다. 큰 늑대도 나타나고 작은 늑대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 그 큰 늑대 나타난 예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버블, 인터넷 거품시기 얘기인데요. 이때 기술주들이 무섭게 상승을 했죠. 가치 투자자들이 이럴 때 참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걸 참기가 힘들죠.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다 같이 고통스러우면 견딜만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가만히 있고 남이 들고 있는 것만 오르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들고 있는 것조차 내리게 되면 정말 미치죠.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듭니다. 가치 투자자들한테 정말 순환기였어요. 이때 국간에 버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간 힘을 쓰다가 결국은 투항을 했습니다. 백길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치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이때 많이 넘어갔습니다. 결국 가치 투자를 포기하고 기술주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참 이 역사를 돌아보면 애꿎은 게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로 돌아선 순간에 시장은 폭락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전향을 하고 얼마 있어가지고 기술주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향한 펀드 매니저들은 아줌마를 누르고 바텐더가 되거나 택배회사 직원이 됐습니다. 초가집을 지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그런가 하면은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치 투자자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온갖 압박이 들어왔지만은 끝까지 기술주 편입을 거부하고 버텼는데 그러다가 잘렸습니다. 그 피델리티의 벤더 하이든이라는 펀드 매니저가 그 대표 요인인데요.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실적을 올리고 굳건하게 버티다가 결국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말았고요. 그 후임자로 펀드 매니저가 딱 왔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전임자 잘리는 모습 봤죠?
그러니까 바로 기술주를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산화했죠. 그리고 판잣집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생존한 가치 투자자가 있습니다. 벽돌집을 지은 사람. 데이비드 드레먼 같은 사람이죠. 1999년에 S&P 지수는 21% 상승을 했습니다. 드레먼 펀드는 31% 하락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드레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가치 투자는 끝났다. 이번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레이놀즈라는 그 담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담배 회사에 2,500억 달러 배상 책임이 결정이 났습니다. 금액이 잘 실감이 안 나시죠? 한 300조 돼요. 뭐 그냥 많은 금액이다 이 정도밖에는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즐거워해서 내던졌죠. 주식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퍼가 2배입니다. PER이 2가 됐고 배당 수익률이 17%가 됐습니다. 드레머는 이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와중에 이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담배값 20센트씩만 인상을 하면은 배상 금액을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배 회사는 가격 결정력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유난히 담배 회사가 많더라고요. 시간이 좀 흐르자 담배 회사는 천정부지로 취소하고 기술주는 거품이 꺼지면서 박살나버렸습니다. 드레머는 그래서 멋지게 성공했죠. 이런 경우가 바로 벽돌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의지도 강하고 똑똑한 드레머는 계속 평탄하게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2009년 4월 얼마 안 지났죠. 드레머는 또 한 번 순환을 맞이합니다. 그 DWS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펀드, 드레먼이 20여 년 동안 운영을 한 간판 펀드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유지해온 중요한 펀드인데 이 펀드를 해지당했어요. 이 물주는 도이치뱅크입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 그 전년도 실적, 2008년도 실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불량하긴 했어요. 2008년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45%였으니까요. 그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은 많이 편입을 했거든요. 폭락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적은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아주 훌륭한 펀드였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역발상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1년 단위 평가하니까. 그래서 그런 순환을 당했는데 한 기자가 드레먼한테 지프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전혀 우울한 목소리가 아니더라. 쾌활한 목소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드레먼이 이 책에서 거듭 주장을 하는 건데요. 투자를 하려면은 깊은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단지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깊은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칙으로 벽돌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칙으로 벽돌집을 지어야 된다.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연예인들의 그 주장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세 가지 집 중에 어떤 집에 해당될까요?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 삼풍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늑대가 오기도 전에 그냥 무너집니다. 자생해서 무너집니다. 기본이 안 되는 투자는 자살행위입니다. 자, 이 드레먼의 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책 재밌게 썼다. 재밌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투자를 이렇게 진지하게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충격과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왜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기본 개념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기존의 투자 방법을 완전히 부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진짜 내가 그 방식을 믿고서 열심히 투자했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껴야 돼요. 지가 뭐 잘났다고 지금까지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방식들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으면은 펄쩍 뛰어야 됩니다. 이 인간이 누구 밥그릇 깰 일 있나? 화를 벌컥 내야 됩니다. 이 책은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지구는 우주의 변방이다. 변방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 사람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희생을 당했죠. 지금 드레머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시장 대신에 인간에 초점을 두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드레머니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운용 실적 면에서 보면은 드레머는 장기간 시장을 이긴 정말 몇 안 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시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이 사람의 연구 실적입니다. 행태제막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카너먼과 트버스키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 단짝입니다. 카너먼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트버스키는 드레먼하고 같이 투자에 관련된 심리학을 연구를 했는데요. 암에 걸려서 죽느라고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았다면 같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카너먼은 노벨상을 받으면서 트버스키가 먼저 죽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뛰어난 학자를 데리고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학이나 행태제막 그리고 행동경제학 이쪽에 전 세계적인 석학과 교류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 폭넓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진 파마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유진 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한 태도입니다.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30년 동안 사투를 벌여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뛰어난 건 알겠는데 이 사람 주장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냐? 자, 이 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드레먼 혼자서 다 주장하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데이터가 아주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타당한 건 좋은데 그럼 널리 수용되고 있느냐? 그 방식을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따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사람들이 그 방식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 방식이 효과를 유지하는 겁니다. 뒤에 그 예를 보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면은 그 투자 방식은 이미 아무 효과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책은 여러분들이 곁에 두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책에서 주는 벽돌을 재료 삼아서 벽돌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덮어둘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이 책을 읽을 때는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 저자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깊이 대화를 하면서 청천하면서 소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벽돌집을 지어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역발상 전략의 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간단해요. 사람들은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투자 심리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한다. 그런데 과잉 반응을 이용하려는 사람 역시 투자 심리를 억제하기가 힘들다. 본능과 전문가에게 맞서는 깊이 이해하고 훈련을 쌓아야 된다. 이게 결국 이 책에서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 투자 공부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좀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야기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기술적 분석, 이거는 주가와 거래량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만 잘 분석하라면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기본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을 지그시 밟으면서 올라왔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주식은 본질 가치가 있다. 내재 가치라고도 하죠. intrinsic value. 그래서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후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등장을 합니다. 주가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아무리 뭐 날고기고 별짓 다 해도 주식으로 초과 수익이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사정없이 밟아뭉깁니다.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래서 드레머는 앞에 세 가지 분석 다 쓸데없는 얘기다. 결국은 투자의 과잉 반응,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랜빌은 1970년대에 시장 전망을 여러 차례 하면서 숭배받았습니다. 위인이 됐어요. 하지만 해석하기에도 그 이후로 15년 동안 패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점 선택 전문가들 20명 가운데 꼴찌했어요. 수익률이 연 마이너스 27.4%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술적 분야의 예언가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일관되게 맞춘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아주 방대하게 데이터 분석을 다 해봤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과거 가격 변화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연구에서 주가 움직임은 무작위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멜킬이 한 얘기인데 인터넷 거품이 한창 커질 때 미국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데이 트레이더로 전업한 사람이 10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0만 명의 평균 생존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술주가 치솟을 때조차도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레머는 얘기를 합니다. 시점 선택이나 기술적 분석은 사용하지 말아라. 자, 이 별표로 시작한 부분 이렇게 표시한 거는 드레먼이 제시한 원칙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일단은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나눌 수가 있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는 그레이엄이죠. 이 사람은 대공황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본 보존을 강조를 하죠. 그레이엄이 제시하는 원칙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규칙을 따랐다 그러면 이후에 강시장 대부분을 다 놓쳤습니다. 시장조차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는 투자가 성장 투자죠. 근데 이 성장 투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래의 성장력을 가려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때는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의 숫자가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최후까지 살아남을 업체 서너 개가 어디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포드 자동차조차도 2번 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래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드는 예가 펀드 매니저들의 실패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장기적으로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약 90%가 시장에 뒤지더라. 그러니 기본적 분석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잡종 기법들입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적당히 섞어서 만든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점 선택이죠. 바닥에 서서 꼭지 팔고 나오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각종 지표를 보고서 시점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론적으로는 어떤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게 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은 그 신호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마구 바뀐다는 겁니다. 신호도 보시면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동시에 들어왔다 나갔다 마구 뒤죽박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그 지표를 다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서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극장에 화재가 났을 때 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출구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짓밟히고 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술적 자산 배분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실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닝스타와 리포에서 조사한 건데요. 12년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1985년에서 97년까지 전체 시장,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73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들은 589% 상승을 했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가들은 시장보다도 절반밖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조금 더 포장해서 모멘텀 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라는 건 탄력 좋은 종목을 매입하는 거죠. 뛰는 놈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술주 거품입니다. 그 기술주들이 탄력이 올라갈 때 그 기술주를 쫓아가서 잡는 방식이 모멘텀 투자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의 치명적인 약점은 1987년도 대폭락입니다. 그 원인은 투자 심리를 무시하고 만든 거래 시스템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효율적 시장을 신봉한 학자 전문가들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시장 심리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러면서 시장 시스템을 만들고 온갖 상품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6개월 전에, 폭락이 있기 6개월 전에 드레머는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은 프로그램 거래, 포트폴리오 보험, 지수 환물 이런 것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시장 최후의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드레머는 시장 심리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과연 대폭락이 왔죠. 또 하나는 베타의 실패입니다. 베타라는 거는 CAPM의 기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파마조차도 베타의 무용성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